제 이름은 기억하기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고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전략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 관련해서 이제 문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도 좀 문화적인 관점이 중요하다. 기술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실은 이제 문화가 더 중요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뭐 사이언티스트는 아닌데 좀 현재는 과학 창의재단에 있고요. 주로 이제 과학 문화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조금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역사, 그 이전에 이제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 이렇게 큰 역사 안에서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문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그 관련된 미래 전략 방향, 주로 이제 문화적인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미래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지 않습니까? 그죠? 현생 인류가 출현한 게 한 20만 년 정도 됩니다. 20만 년. 그래서 이제 인간의 역사는 20만 년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중에 상당 기간은 뭐 동물과 거의 뭐 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던 거고, 지금과 같은 어떤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근대 산업사회죠.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있지만 산업혁명 한 250년 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기록 역사가 시작된 게 한 5,000년, 농경사회랑 10,000년, 그 다음에 이제 호모사피 20만 년, 그 다음에 지구가 탄생한 게 한 46억 년 전이죠. 그리고 이제 우주가 탄생한 것은 빅뱅이죠. 빅뱅이 약 한 138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그 138억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1초에 1을 센다고 가정했을 때, 1, 2 이렇게 3, 4 이렇게 센다고 가정했을 때, 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숫자만 셌을 때 138억을 세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435년 정도 됩니다. 그만큼 긴 시간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138억 년 우주의 역사에 비해서 현생 인류 20만 년의 역사는 굉장히 짧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시간 안에서 또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 발전이었을 때도 짧은 거죠. 자,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38억 년 전, 이걸 이제 13.8년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13.8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면, 그죠? 그렇게 압축을 해보니까 지구가 탄생한 것은 약 한 4년 7개월 전,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100분 전입니다. 1시간 40분 전, 농경사회 5분 전, 기록 역사는 2분 30초, 산업혁명은 6초 전, 그 다음에 최초의 인간 달 착륙 1초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30년 후를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은 다 1초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우주 역사 안에서 인간의 역사는 굉장히 짧은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은 우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인간의 능력이 위대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생인류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린네 이렇죠. 정확하게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이제 생각하는 인간, 뭔가 좀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생각하는 인간, 지혜로운 인간, 어떤 인지혁명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탐구하고 새로운 원리들을 발견하고 이러면서 이제 과학이라는 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죠? 과학을 발전시킨 것은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발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이제 계속 만드는 거죠. 인간은 만드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공작인이라고 하고 만드는 인간 또는 뭐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이런 특징을 가지죠.
그래서 그런 이제 호모 파베르적인 특성을 가진 것은 주로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속성이 정확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의 어떤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시킨 것들을 우선은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엔지니어링, 공학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30년대 여기 나오는 네덜란드의 요한 호이지마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책인데 호모 루덴스. 호모 루덴스의 뜻은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놀이하는 인간. 뭔가 노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문화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어떤 그 원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또는 이제 문명의 어떤 본질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이 노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는 인간 또 역시 이제 인간의 하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하는 인간, 그 다음에 만드는 인간, 기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인간. 이 세 가지 속성이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한자 이제 사이간자가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인간, 그 다음에 시간, 공간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을 다루는 것. 이게 이제 지나간 시간은 과거죠. 과거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현재, 앞으로 오지 않은 시간, 그죠? 오지 않은 시간이 미래입니다. 이 시간에 관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과거, 미래인데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과거나 현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뭘 바꿀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미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뭘 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 미래에 대한 관심은 지금 현재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 인간의 그 운명에 대해서 뭘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게 신에게 물어보는 건 신탁이라고, 신탁, 그죠? 신에게 물어보는 거. 그것도 이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관심들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1893년에 시카고에서 만국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 만국박람회는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400주년 기념으로 열린 박람회입니다.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01주년입니다. 왜냐하면 1492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400주년 기념으로 만국박람회가 열렸는데 당시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뭐냐면 미국 신문협회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한 100명을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뭐 교육자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선정해서 앞으로 100년 후에 미국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라.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에 답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 당시에 1893년에 이 100명의 미국 지성들이 앞으로 100년 후에 미국에 대해서 예측한 것들 보면 우선 1990년대가 되면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150세가 될 것이다. 아직 뭐 150세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한 100세 가까이 와 있죠. 그 다음에 인류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다. 돈만 있으면 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회적인 부분, 예를 들어 남녀 평등, 그 다음에 균등한 교육, 문명과 범죄,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각 가정의 텔레포트, 그 당시에는 이제 가상의 어떤 물건을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그게 TV하고 전화기가 합쳐진 형태예요. 텔레포트라는 게 만들어져서 안전자리에서 세계 어디 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모바일 스마트폰 같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한 것들이 이제 과학과 기술 덕분에 다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과학기술 예측입니다. 기술 예측, 기술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8월 달에 낸 책입니다. 미래 예측에 관한 교양서입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이 있다 없다 이런 논쟁도 있고요. 그죠? 뭐 3차 산업혁명 연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 나가시면 왼쪽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담론의 진원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포럼이죠.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입니다.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이런 이야기했죠. 변화의 규모, 범위, 복잡성으로 이뤄볼 때 이제까지 겪은 어떤 변화보다도 거대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큰 변화가 올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도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생겨나요. 1차는 이제 기계화고, 2차는 대량 생산, 3차는 자동화, 4차는 이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런 변화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화들은 대부분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빅데이터를 이야기하고, 5G를 이야기하고, 그죠? 사물 인터넷을 이야기하고, 다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이제 산업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세계입니다. 직업이 많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또 있는 일자리들이 없어집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자동화, 인공지능이 사용됨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새롭게 더 많은 기회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잃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의 그 사회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 20%의 사람들이 한 80%의 부를 독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20대 80이라는 법칙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2080 법칙,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치학에도 2080 치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 법칙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에 이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 기사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보여주는 건데 기사 두 개가 있는데 야구 경기입니다. 야구 경기 하나는 사람 스포츠 기자가 쓴 겁니다. 전문적인 기자가 쓴 거고 또 하나는 IR봇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자동으로 생성한 기사입니다. 인공지능이 쓴 기사죠. 근데 한번 보시면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물어보면 밑에 게 아마 좀 더 잘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밑에 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위에 이제 사람이 쓴 기사보다 더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휴대폰도 지금 인공지능이 다 내장되어 있잖아요. 있고 실제로 이제 외신 기사들 중에 보면 뭐 주식 시세라든지 스포츠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한 기사입니다. 데이터를 넣어주면 분석해서 기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직업세계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뭐 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가정용 셰프가 상용화될 것이다. 이게 뭐 상상이 아니고 신문에 난 이야기고 실제로 2017년 올해잖아요. 올해 말경에 이 로봇 셰프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영국 요리 대회에서 우승한 팀 앤더슨 셰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동작을 다 DB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레시피 2,000가지를 DB화해서 내장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팔만 2개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이제 이 로봇 셰프입니다. 그래서 2,000가지의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15,000달러 정도의 시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2천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뭐 SF 영화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로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일단 사회가 변화하겠죠. 사회가 변화하는데 저는 사회과학을 했습니다. 사회과학은 있는데 사회과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사회 변동입니다. 사회는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사회하고 뭐 근대 사회하고 지금의 사회 다 다르잖아요. 사회가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는 건데 외형적으로 어떤 제도가 변화하고 이런 걸 이제 사회 변동이라고 합니다.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 내부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 변하고 또 가치관이 변하고 이런 것들은 문화 변동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회 변동과 문화 변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사회가 변동하면 문화가 변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 출발점이 뭐냐? 사회 변동, 문화 변동의 중요한 요인 세 가지를 듭니다. 사회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발명입니다. 발명. 어떤 기술적인 발명. 뭔가를 발명하는 거죠. 이 발명 안에는 물건을 발명하는 것도 있지만 제도를 발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어떤 뭐 헌법을 발명하고 뭐 공화국을 발명하고 그런 가치를 발명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발견입니다. 발견.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이 발견은 주로 과학으로 이루어집니다. 과학은 발명이 아닙니다. 그죠? 원래 있던 어떤 법칙들을 몰랐는데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발견에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상의 발견. 이것도 발견인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걸 발견하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문화 전파입니다. 다른 사회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던 문화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걸 수용하게 되면서 사회가 변화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사회 변동의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업무의 방식도 바꾸고,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바꾸고, 그죠? 삶의 방식 전체가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신기술의 발명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문화 변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물론 뭐 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과총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여기에서 과학기술인 2,350명이 답변을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무려 89%입니다. 실제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제 여기 나오는 빅데이터, 그죠? 그다음 뭐 데이터 사이언스, 사물 인터넷,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변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변화가 가져오게 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변화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럼 도대체 문화라는 게 뭐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문화라는 게 뭐냐?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화에 대한 정의는 에드워드 타일러, 이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얻은 모든 능력이나 관습을 포함하는 뭐 총체,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이제 와닿지 않죠. 그럼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있죠. 독일의 관념철학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문화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 가치관 자체가 성경적 가치관이잖아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따먹었잖아요. 인간은 호기심을 가지고 결국 그걸 못 이겨가지고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렇죠. 쫓겨나서 그렇게 되니까 인간이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온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하는 거죠.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논점에서 보면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죠?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인간이 문화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칸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자연의 보호상, 즉 에덴 동산,
많이 살던 자연의 보호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로 인간이 자유를 가진 거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문화다라고 정의를 했다. 자, 그럼 이제 문화의 상대가 뭘까요? 상대가 문화의 상대. 이거 보면 이제 뭐 야만 뭐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문화의 상대가 뭘까요? 종속. 응? 종속이요? 응? 종속의 상태? 종속? 자유. 여기 보면 지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데 자연. 자연입니다. 자연. 그죠? 자연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문화라고 했잖아요. 자연. 네이처죠. 네이처라는 것은 원래 그대로 있던 거. 그죠? 뭐 본성, 타고난 거, 이런 게 이제 네이처인 거잖아요. 근데 컬처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교육을 받거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컬처인 거죠. 자, 그래서 컬처의 속성은, 문화의 속성은 창조성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것은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광범한 문화의 정의는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모든 것입니다. 이 문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은 저는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자, 우선 이제 작년에 말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대결을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직업들을 분석을 합니다. 위험한 직업,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직업,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보시면은 자동화 대체 위험이 높은 직업, 이거는 이제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직업인 거죠. 또 보면은 대부분 뭐 콘크리트공, 정유관, 그 다음에 사무원, 뭐 조작하고 조립하고, 그죠? 뭐 택배원, 뭐 주유원, 그 다음에 청소원, 철건공,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자동화 대체 위험이 낮은 직업, 상위 20개를 보면 1위가 화가입니다. 화가는 조각가, 그 다음에 2위가 사진작가, 3위가 작가, 그 다음에 지휘자, 만화가, 무용가, 가수, 쭉 보시면은 제품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그 다음에 한복 제조원, 이렇게 들어가요. 대부분 뭡니까? 공통점이 문화예술이죠. 문화예술과 관련된 직업들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직업들은 인공지능이나 기계로 자동화되니까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어느 정도 대체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문화적인 감수성을 가진 직업,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 사회적인 소통을 필요로 하는 직업,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자동화 대체 위험이 낮은 직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예술은 자동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기회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아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로 신설된 직업 같은 게 새로 등재가 됩니다. 10년 만에 발표한 건데요. 여기 보면 뭐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달해서 그것과 관련된 직업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문화예술과 관련된 직업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직업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기계가 이제 굉장히 발전하잖아요. 발전하면 사람들이 문화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나 예술을 찾을 수밖에 없다. 보시면 커제가 올 5월 달에 알파고 2 2.0하고 대결했잖아요. 졌잖아요. 3번 했는데 3번 다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구 후에 커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죠. 신문 기사 제목은 커제의 눈물입니다. 커제의 눈물인데,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알파고가 너무 냉정해서 그와 바둑을 두는 것은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인간과 바둑 두는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제 기계가 굉장히 발전하면 편리해지겠죠. 편리해지지만 사람들은 뭔가 소외감 같은 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존감 같은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너는 뭐 기계만도 못해, 이러고 인공지능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괴롭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위안을 받아야 돼.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이라는 거죠.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더 필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까지 뭐 3차 산업혁명까지의 변화하고 좀 달라가지고 특정한 기술이
이끄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공지능만 하더라도 이게 1950년대부터 시작된 기술이었습니다. 점점 발전해 온 거지 4차 산업혁명 갑자기 나온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런 기존의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뭔가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그런 혁명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이 글로벌 트렌드는 뭔가 융합되고 그런 거죠. 융복합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문화 예술 분야야말로 융복합을 필요로 하는 것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점에서도 문화 예술이 전망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화적인 관점에서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도 그 아젠다 중에 반드시 문화라는 관점, 문화라는 아젠다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을 했지만 거기 안에도 문화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거기 의제에 기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삶, 그죠? 기술이 바꾸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그런 어젠다들을 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연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과학 문화가 바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통신 이 발달하려면 그 기술만 발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인터넷 문화, 그죠? 정보 문화 이런 게 이제 확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사회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물질적인 변화와 비물질적인 변화가 있는데 물질적인 변화는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비물질적인 변화는 그것과는 달리 어떤 좀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문화 지체라고 그러죠. 문화라는 것은 기술 변화에 비해서 지체되는 거죠. 지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점점 심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어떤 문화적인 제도, 인프라를 정비하는 과학 문화 같은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문화 발전 단계인데 보통 초창기에는 과학기술이라는 게 과학기술자들이 하는 거이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대중하고 과학자하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계몽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발전하면 과학과 사회라는 것이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과학도 이제 사회 속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소통 같은 게 중요해집니다. 근데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 과학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과학이 문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발전한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럴 때 이제 과학기술 R&D 투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예산 또는 GDP 대비해서 보면 비중이 세계 1위입니다. 1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학 문화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예로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데 제가 공부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000년부터 과학기술 국민 이해도 조사를 합니다. 국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분야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 조사를 해서 수치화합니다. 수치화하는데 이 지표를 보시면은 2006년 48.8, 2008년 49.3, 2010년 49.9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죠. 2010년에 49.9점으로 정점을 찍고 그 이후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2년 49, 지금 가장 최근에 2016년에는 30점대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과학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가져올 여러 그 관련 부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계는 ELSI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ELSI가 뭐냐 하면 E는 ethical,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L, legal, 법적 측면입니다. S, social입니다. implication, 함의, 의미 이런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어떤 기술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지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걸 같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 영향 평가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과학기술, 중요한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이게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임팩트가 있느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 문명 시대에는 또 인문학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인문학을 더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인문학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올 쇼리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빈곤에 관한 책을 쓰려고 취재를 하던 중에 어떤 교도소에 갔습니다. 교도소에 갔는데 한 여재수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여재수가 의외의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극장, 연주회, 박물관, 강연 같은 정신적 삶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닐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쇼리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뭐 무료 급식, 그다음에 기술 재교육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정신적 삶을 가르치는 인문학 교육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었던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클레멘트라는 관에서 무료 인문학 강좌를 시작합니다. 빈민자들을 위한 노숙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무료 인문학 강좌를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클레멘트 코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도입됐어요. 클레멘트 코스. 자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성찰 같은 게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에서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기회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문화산업, 문화기술, 그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그런 정책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제 발전해 왔죠. 발전해 왔는데 이게 이제 한 측면에서 보면은 문명의 발전입니다. 문명의 발전.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문화의 발전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뭐 영미권이나 뭐 프랑스에서는 문명이나 문화가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지만 뭐 독일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어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독일어적인 뉘앙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뭔가 물질적인 부분, 기계 문명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문화라는 것은 정신적인,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모든 발명품들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 산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 문명과 문화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뭔가 새로운 위험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위험들이 생기고 이런 거죠.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거기에 대한 반대법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 뭐냐? 문명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기계적인 발명,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삶이 편리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계산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디지털 공작기기를 만들고 3D 프린트를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편리해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결국 이제 노동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작업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문명이라는 것은. 그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일부러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싶어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사용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문화라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명이라는 것은 업무나 삶의 속도 이걸 이제 단축시켜 주는 거죠. 점점 빨리 가게 해주는 게 문명인 거고 그게 아니라 문화라는 것은 오히려 느슨하게 시간을 느긋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기계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제 문화적 삶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이런 생각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과 ICT가 빠르게 발전하면은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문화가 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쓴 책, 4차 산업혁명에서 문화경 힘의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미래 사회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이런 건 이제 기계가 대신해 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노동 시간은 줄어들 거고 여가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가 시간에 뭘 할 건가?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것이 문화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미래는 문화가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정해진 숙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래를 맞을 것인가,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제 같이 이제 이 기술을 활용하고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술의 기반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과학기술의 어떤 관점에서 기술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 변화가 바꾸게 될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것도 결국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아마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에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